찬반 쟁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한 다음에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찬성 측 같은 경우에는 소년법이 악용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소년법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낮은 처벌 수위로 인한 재범률의 증가 등을 근거로 들 수 있고요. 반대 측 같은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통한 소년범들의 효과적 교화가 힘든 점, 법적으로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자유와 권리가 부여되어야 하는데 지금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점, 그리고 소수의 흉악 범죄에만 집중하고 소년 범죄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찬성 측은 소년법이 한계에 봉착하였기 때문에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현행 소년법은 시대착오적입니다. 1958년도에 제정된 이후 촉법소년의 범위를 넓힌 2007년 개정 이외에 6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소년들의 범죄는 점점 저연령화, 누범화되며 흉폭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미디어를 통한 다양한 정보 노출과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하였기 때문인데 현행 소년법은 이런 사회 변화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둘째, 소년법은 그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못했습니다. 소년법 제1조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후행 교정을 통한 소년의 건강한 성장, 다시 말해서 처벌보다 교화를 통해서 소년의 재사회화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소년 범죄의 재범률을 보면 2020년 기준 33%이며 그중에 42.1%는 사범 이상이었습니다. 또한 교화를 위해서 보호 처분을 받은 소년 대상자의 재범률은 12.8%, 성인의 2배 이상 수치라는 것을 보아 소년 범죄의 재범률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셋째,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자신들이 촉법 소년임을 인지하여 범죄 저질러도 진술을 거부, 욕설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작년 3월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렌트카로 대학 신입생을 숨지게 한 이후 차량에서 포유를 취한다던가 경찰에서 태평하게 색할 차량을 사랑하는 일로 인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도 기억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소년법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소년법 폐지에 힘을 쏟습니다. 국민적 여론이 항상 옳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사법 시스템의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서도 국민 법감정 또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19년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소년법을 개정 및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약 83%로 국민 대다수가 현행 소년법에 문제가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찬성 측은 현행 소년법의 한계들을 지적하며 소년법 폐지를 주장하는 동시에 시대에 알맞는 새로운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첨언을 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 임론 시작해 주세요. 소년법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 미성숙한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강력한 처벌이 아닌 관리, 교화, 재사회화입니다. 1990년대 미국에서 소년범들이 형사법원을 거쳐 엄격한 처벌을 받았는데도 재범률이 높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일본 또한 20년간 청소년 범죄 엄벌화 정책을 했지만 일본 전문가들은 이러한 엄벌과 범죄율 감소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2007년 이후 교화 중심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의 일상 복귀를 도왔더니 범죄율이 꾸준히 감소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현행 제도의 틀 속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지 성급하게 제도를 폐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단 소년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법 자체가 가해자를 어떻게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할지에 많은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소년법 또한 피해자 구제 방법, 예컨대 피해자도 재판에 열람할 수 있는 등의 대책은 소년법 폐지가 아닌 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이외에도 청소년들을 보호 관찰할 수 있는 인력을 대폭 늘리는 등 청소년 범죄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하는 것이 법안을 폐기하는 것보다 상식적인 방향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동 청소년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에 따라서 보호되어야만 합니다. 한국은 1991년 UN 아동 권리 협약을 비준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18세 미만이 저지른 범죄에 사형, 석방 가능성이 없는 종신형은 가해져서는 안 됩니다. 헌법 6조에 따라 비준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지니므로 만약 소년법이 폐지될 경우 회원국 만장일치로 결정된 UN 협약에 정면으로 위배됩니다. 우리 법 체계는 청소년에게 성인과 같은 법적 책임을 물을 만큼 그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국민 여론의 편승에서 졸속으로 법안 폐기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반대 측 먼저 자유토론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반대 측에서 찬성 측에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년들의 범죄가 무법화, 행포화되었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폐지 이후에 대안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우선적으로 여쭤보고 싶고요. 그렇다면 대안이 과연 형사처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엄벌화가 실효성이 있다는 근거가 있을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대안은 기본적으로 현재 소년법 시스템은 나이에만 그 처벌 기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나이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범죄 사실, 예를 들어서 재범 횟수라든지 또 얼마나 그 죄질이 나쁜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바입니다. 개정이 아닌 폐지 후 새로운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아울러서 그 엄벌화 관련해서는 저희 새로운 그런 특별법을 제정을 하면서 공론화위원회 등을 통해서 조금 더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신 뭐 범죄 사실 고려라든지 재범 횟수 이런 게 폐지가 아닌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다고 보시는지 일단 궁금하고요. 그리고 특별법 제정을 말씀하셨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상세하게 말씀해주지 않으셨다는 점에서 약간 허점이 있지 않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정을 한다고 해도 이게 결국에는 소년법과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개정이 아닌 폐지 후 새로 법안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법안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거나 꼭 개정이 아닌 폐지를 꼭 선택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지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소년법 관련해서는 현재 국회에서도 많은 개정안들이 발의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개정안들이 계류되다가 결국 폐기되는 수순에 이르렀고 현재까지도 그 해결을 소원한 상황입니다. 이런 그 말인즉슨 소년법 관련해서는 너무나 많은 어떤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 현재 이 제정된 지 60년이 지난 소년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정하면서 뭔가 두더기법을 만들기보다는 아예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엄격하게 하되 교화는 교화대로 확실하게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현행 소년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저희가 입론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나열해드렸고 반대 측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을 인정해 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개정하면 되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개정을 통해 해결할 여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에 대한 답변도 방금 전에 제가 한 말씀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첨언을 하자면은 그러면 반대 측에서도 지금 현행 소년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반대 측에서는 만약에 소년법의 문제가 무엇이고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개정하게 되면 무엇을 개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먼저 소년법이 국회에 오랫동안 계류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소년법 외에도 지난 20대 국회에서 계류된 법안이 15,000건이 넘습니다. 이렇게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된 이유는 소년법 자체에 어떤 법적 모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해 당사자들 간에 아직 대립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21대 국회가 2024년까지이므로 아직 합의될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처벌은 처벌대로, 교화는 교화대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처벌 수위가 특정 강력범죄 예외 조항을 적용을 하면 20년의 유기징역을 살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20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정인이 양부 이번에 징역 5년형 선고받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징역 20년이 어떻게 짧은 또 미약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아까 입론에서 말씀드린 것 외에도 뭐 보호 관찰 인력을 늘려서 청소년들의 교화를 좀 더 늘리는 방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피해자 구제법도 마련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소년 법률 지원센터 소장은 소년법 자체의 문제보다 지금 소년법에서 나온 그 결정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문제 또한 굉장히 심각해서 일어난 결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장하는 개정 방향 또한 소년원을 개선하고 보호 관찰 프로그램을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저희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히 아까 말씀드린 보호 관찰 인력 증원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부분이 지금 보호 관찰원 한 명당 약 200명 가량의 학생을 소년들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교화 프로그램이 진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를 개선한다면은 상대 측에서 말씀하신 교화의 문제, 교화 프로그램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상대 측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을 중요시하여 소년법 폐지를 통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국민 법 감정은 중요한 되게 잔혹한 몇 가지 사건들을 위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강력범죄들은 전체 소년범 범죄의 4%에 불과하는데, 이러한 사례들만을 가지고 형성된 국민 법감정이 과연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폐지를 위한 합당한 근거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반대 측에서 15,000개의 법안이 계류하고 있다. 그것은 너무나 논질 흐리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20년 가능한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만 사례가 있을까요? 이것은 오로지 재판부의 재량 아닙니까? 20년 동안 지금 감옥에서 살고 있는 지금 소년범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사례가 보충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어서 첨언하겠습니다. 15,000건 가량의 계류 법안들이 존재한다. 근데 그것은 이해 당사자들의 대립이 심하기 때문이지 그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게 15,000건이 계류가 되어 있지만 현재 소년법이 갖고 있는 그 논란의 여지, 논쟁의 정도는 다른 법안들과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1호 역시 소년법 폐지와 관련되었다는 점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정인이 양부가 5년을 처벌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소년범에게 20년의 어떤 처벌 상한 제한을 두는 것도 좀 과하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현행 처벌 수위가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다음으로 국민의 법 강정이 일부 사건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년법을 폐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음주운전 사례를 저희가 반박으로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음주운전, 이 윤창호법이 제정된 배경 역시 모든 음주운전 사고가 잔혹하고 어떤 끔찍한 결과를 처벌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일부로 인해 벌어진 사건들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고, 그의 어떤 범죄를 저지른 이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한 것입니다. 5%나 4%의 경우 때문에 법을 폐지하는 것이 맞느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더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는 법안이 있다면 폐지를 선택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법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해당 법안이 얼마나 사회 현실에 맞는지, 또 그 취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구현하는지를 고려해야 되는데, 현재 소년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징역 20년을 살고 있는 사례가 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례가 있습니다. 인천 동촌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에서 주범인 김양 징역 20년 선고받았고요. 그리고 처벌 수위 합당한지 여쭤보셨는데 저희 찬성 측은 처벌 수위 현재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20년형 절대 짧지 않고요. 그리고 음주운전 문제를 지금 미숙한 청소년 문제에서 들고 오는 건 약간의 억지스러운 면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론에서 재범률이 증가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재범률이 높다는 게 어떻게 해서 이 소년법 폐지로 이어지는 건지 그 인과관계를 좀 더 밝혀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재범률 증가는 이 형을 살고 난 뒤에 어떻게 관리가 되느냐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 반대 측은 보호관찰 인력을 증대해서 이 재범률을 낮추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해당 청소년들이 어떻게 해서 좀 더 교화가 될 수 있을지를 살펴봐야지 재범률도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폐지만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찬성 측에서 들어온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첨언하겠습니다. 5% 정도로 이제 그런 케이스 때문에 전체를 다 바꾸는 것은 너무 과도한 결정이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덧붙여서 더 나은 방향이 있다면 폐지할 이유가 없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측에서는 폐지를 하는데 드는 시간, 돈, 노력을 모두 계산해 본다면 저희가 추구하는 개정안이 훨씬 더 실효성 있고 더 빠르고 어쩌면 더 적은 국민들의 감정까지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재범률 증가가 어떻게 소년법 폐지로 이어지냐라고 그것의 인과관계를 증명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찬성 측에서 제시하신 뉴질랜드의 사례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보여진 것이지만 그것이 인과관계를 증명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소년법의 제정 목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년법을 제정한 이유는 소년을 일반 성인과 다르게 보고 교정과 어떤 교화를 통해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다시 복귀시킬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본 법을 제정한 목적이. 그런데 본 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에 역행하는 결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법 자체가 이미 실효성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러한 이유로는 이 법이 제정된 지 60여 년이 지났고 소년의 범죄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잔혹해지고 수법도 다양해지고 또 저연령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러한 현실 상황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현재의 법안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안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 법감정이 일부 사건 위주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음주운전을 이야기로 드렸는데요. 이것은 소년과 성인을 나누는 그런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일부 사건에 의해서 국민 법감정이 생겼다는 그 지점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보신다면 논점을 흐리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소년법 안에는 촉법 소년 역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년법이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게 10세에서 14세 사이의 촉법 소년들이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고작 형사처벌도 받지 못하는 끽해봐야 소년교도소 2년에 갔다 오는 처벌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붕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역시 현재의 수위가 적정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아까 저희 측에서 교화 프로그램과 실제 재범률이 줄어드는 그런 것 사이에 인과관계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도 청소년 범죄 동기를 확인했을 때 제2위로 선정되었던 것이 경제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제적 문제를 줄이는 것이 우리나라를 비롯 많은 경제적 문제가 청소년 범죄에 있어서 많은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는 청소년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이 사회로 나왔을 때 직업이 없으면 문제가 더욱 재범률을 많이 일으킨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직업 교육 프로그램을 교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재범률이 줄어드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범죄 원인을 확인하고 그거에 맞는 교화 프로그램을 처방하면 실제로 인과관계가 입증되는 그러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청소년 범죄의 수법이 다양해지고 저연령화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행 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수법이 더욱 다양해지고 저연령화되는 게 아까 상대측 입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미디어에 무분별하게 학생들이 노출되고 그리고 그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회의 구조적 문제이고 이거는 교육 및 교화 프로그램, 예방 프로그램, 기타 등등으로 해결해야지 무작정 처벌을 강화하고 처벌 연령을 낮추는 문제로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10세에서 14세 청소년들의 범죄의 강도에 비해서 처벌을 적게 받아서 국민의 응보적 감정이 굉장히 울분에 찼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응보적 문제가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러한 응보적 관점에서의 필요성이 교화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의 안정 그리고 청소년의 권리 보호 등의 과연 그런 가치에 앞설 수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반대측을 유심히 들어보니까 계속 교화에 대해서 중점을 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형량에 대해서는 적당하다고 생각하신 건지, 촉법 소년에 대해서 처벌을 내리는 지금의 이 방안에 대해서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입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중학생들이 렌트카를 빌려서 대학 신입생을 차에 치어 죽이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얼마 전에는 한 학생이 여성 학생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했는데 불과 만 14세 2달 차이라고 처벌을 받지 못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지금 사각지대에서 놓여져 있는 피해자들의 억울함, 이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이렇게 지금 많이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금 처벌 기준이 적당하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맞는 건지 좀 궁금하고요. 네, 그다음에 범죄가 저연령화되는 것은 미디어의 문제이고 교화 프로그램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처벌 수준이 비교적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전혀 공감할 수가 없는 바입니다. 만약 이것이 진정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합당한 기준이었다면 청와대 국민청원에 그렇게
여러 번 올라오지도 않았을 거고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동의를 하지 않았을 거고 이 논제로 토론을 저희가 할 여지조차 없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논란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예를 들어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학생이 교통사고를 냈다고 칩시다. 그럼 피해자가 존재를 하겠죠. 여기서 가해자는 소년범이고 피해자는 소년범에게 당한 소년의 피해자입니다. 그럼 그 소년의 가해자에게 필요한 건 과연 당신의 운전법, 운전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운전주법을 고쳐줄게라고 접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일단 사고가 발생했으니까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처벌을 합당하게 받아야만 해. 그에 더해서 우리는 앞으로 너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게 교화 조치를 진행해 줄게. 이런 식으로 가는 접근이 옳은 방법일까요? 이거는 충분히 상식적인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진짜 소년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목적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958년에 제정된 소년법이 지금까지 12차례의 개정을 거쳐서 지금 2021년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개정의 여지가 충분히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게 과연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데에서 목적이 달성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촉법소년 관련해서 형벌 수위가 적당하느냐라고 여쭤보셨는데 반대 측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렸듯이 적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김지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만약에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촉법소년이 실제로 2007년에 소년법이 한번 개정이 됐었는데 이때 촉법소년이 연령이 하향되면서 범죄가 줄었는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는 점에서 촉법소년 연령이 하향되거나 촉법소년 폐지가 된다 해도 과연 범죄가 멈출 수 있는지 그 실효성에 대해서 아직 입증된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벌은 처벌대로 교화는 교화대로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교화라는 건 이제 해당 소년이 사회로 돌아갔을 때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문제없이 살아가는 걸 뜻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년법을 폐지하고 성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이제 처벌을 하게 되면 전과 기록이 남고 낙인이 될 상태가 여지가 큽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소년이 진정하게 소년 교화가 성립이 될 수 있는 건지 재사회화의 명분을 찾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첨언하자면 저희가 이 형벌 수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부분은 청소년 그리고 소년이라는 나이적 특성 때문 또한 있습니다. 저희는 그들의 책임 능력 그리고 미성숙도를 모두 고려한 결과이고 이들의 성장기라는 과정에서 만약에 교도소에서 청소년기를 보낸다고 할 때 반사회적인 인물만을 모델링하게 되면서 미래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자라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라서 교화와 재사회화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엄벌주의의 실효성 논란에 대해 첨언을 하자면 지금 엄벌화를 강조한 일본 소년법이 모든 전문가들이 효과가 없었다고 대부분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이런 교화 그리고 재사회화 시스템을 강력하게 강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희가 먼저 네 가지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희가 폐지를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드는 것을 주장하는 이유는 처벌 강화에 대한 부분보다도 처벌 기준에 있어서 나이 이외에 범죄 내용에 더 중심을 둘 수 있는 그런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심각한 그러면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 범죄자에게 무조건 교화만을 언급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합니다. 셋째, 그 또한 보호관찰 담당자를 늘리는 방향 등에 대한 그런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소년법의 보호처분 내용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강력범죄를 낸 촉법소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아직까지 언급이 없으셔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지적하는 바입니다. 네, 이어서 첨언하겠습니다. 우선 촉법 소년들에 대한 형량, 나이 기준이 정당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세에서 14세라는 기준이 1958년에 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1958년의 14세와 2021년의 14세가 과연 같은 14세라고 말할 수 있는지,
앞서 반대 측에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현재는 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현재 소년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58년의 14세와 현재의 14세는 사고하는 정도,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 그런 것들이 차원이 다르고 그렇기에 저희는 현재 현실에 맞게끔 이 법을 좀 폐지를 하고 현재 상황에 맞는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앞으로의 개정의 여지가 소년법에 있기 때문에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바는 현행 소년법이 문제점이 너무 많고 그로 인해서 처벌은 처벌대로 안 되고 교화는 교화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확실하게 분리를 해서 처벌은 어떤 나이뿐만 아니라 각종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당하게 내리고 교화는 저희가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서 정말 청소년들의 교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또 현재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호하는 조항들도 많이 부족한 현실인데 그 부분도 좀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법안을 폐지하고 새로 신설하기 위해서는 그 법안 원래 있던 법안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하거나 그에 맞는 특별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중요한 법의 문제점이 있고 그걸 개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소년법의 문제는 일부 개정만 하면 되는 부분이지 이러한 요건들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소년 범죄의 기준, 저연령화 이런 것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요. 청소년 범죄의 문제점, 청소년 범죄의 특성은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의 영향을 많이 받고 충동적이라는 그러한 특성을 어쩔 수 없이 타고났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성장 과정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러한 점에서 미숙한 점이 있다는 걸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 청소년들을 형법이든 민법이든 따로 다루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저연령화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시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존재하는 이런 충동성 그리고 또래 집단의 영향을 받는 이러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곽배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또한 이러한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저연령화를 계속 중시하고 계시는데 저연령화를 한다고 입증된 소년 범죄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일본도 미국도 다 이러한 저연령화의 효과는 보지 못하였습니다. 강력 범죄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시대가 바뀌면서 범죄 수위 다 높아진다. 교화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반론들 모두 특정 강력 범죄법,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 법안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최대 20년 유기징역형을 매길 수 있고 만약에 범죄 수위가 높다면 이에 따라서 높은 수위의 유기징역을 매기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간단하게만 첨언하겠습니다. 자꾸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새로운 법을 만들자고 하는데 새로운 법을 만들면 결국에는 소년법으로 이어질 텐데 그러면 저희 반대 측의 의견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지 구체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3분의 2 이상 개정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논한 거 봤을 때는 3분의 2 이상 개정이 필요합니다. 소년법은 지금 저희가 논한 것뿐만 아니라 그 소년들에게 예를 들어서 발언에 대해서 그런 권한도 없고요. 판사가 형량을 내리는 사유서도 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지금 많은 문제들이 노정돼 있는 상황에서 많은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래서 20년 유기징역 가능하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14세 이상 19세 미만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14세 미만 10세 이상은 촉법소년이죠. 촉법소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꾸 그렇게 저희가 촉법소년에서 문제를 얘기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신 점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1958년의 14세와 2021년의 14세가 다르다라는 말씀을 해드렸는데 여전히 이 나이 기준에 대해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지만 현재 표창원 강력범죄연구소장도 그렇고 또 소년범의 대부로 불리는 천종호 판사 역시도 현재 소년법의 처벌 형량이 너무나 낮다라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 찬성 측에서 청소년들의 재범은 경제적 요인이 크다. 출소 후 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것은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받은 이후의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일단 처벌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저희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화가 되려면 반성을 해야 합니다. 반성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죄를 얼마나 저질렀고 얼마나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겠죠. 그런 점에서 저희는 현재 형사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낮다. 그리고 교화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서 반대 측에서 마지막에 1958년 소년의 전두엽과 2021년 소년의 소년이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진화에는 수천 년의 시간이 필요하니까 예수님 탄생의 시점의 소년의 전두엽도 현재 소년의 전두엽과 같지 않을까. 하지만 그때의 범죄의 잔혹함,
수법의 다양화 이런 것들은 지금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말씀을 저희는 드리고 그 이유가 바로 미디어의 발달로 인한 소년들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착오적인 현행 어떤 나이 제한을 좀 개편을 해서 정말 척법소년이라도 엄중한 죄를 저질렀으면 그에 맞는 엄중한 처벌을 받게끔 하는 것이 옳고 그 다음에 교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저희는 주장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저희는 처벌만 강화하고 교화는 내팽겨두자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처벌은 처벌대로 강력하게 하고 교화는 교화대로 확실하게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의 구조로는 이 두 가지 목적, 두 가지 토끼를 둘 다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소년법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어서 저희 찬성 측 근거 정리하면서 결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1958년에 제정된 현행 소년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법입니다. 6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소년에 관해 바뀌지 않은 것은 오직 소년법밖에 없습니다. 둘째로 소년법은 보호 이념을 바탕으로 교화와 개선을 통한 사회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지만 실제 결과는 성인의 2배에 달하는 재범률과 소년 강력 범죄의 증가였습니다. 제정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는 현재의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셋째, 다수의 국민이 소년법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이루는 근간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입니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국민의 여론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희는 이상의 이유로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은 처벌대로 엄격하게, 교화는 교화대로 확실하게 이뤄낼 수 있는 법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상대 측에서는 저희 측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말씀드리지 않았다고 지적하셨는데요. 앞서 저희 측은 김지선 연구위원이 촉법소년 범위 확대 이후에도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촉법소년 강력 범죄 증가율이나 범죄 증가율 자체가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하면 안 될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 측 증거를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강력한 처벌의 효과는 입증되지 않았으며 상대 측에서도 실제 사례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효과가 입증된 관리, 교화, 재사회화를 통해 소년 범죄를 관리해야 합니다. 둘째, 일부 개정만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폐지가 아닌 현행 제도 보완이 현 상황에서 더욱 합리적입니다. 상대 측은 문제 폐지 후 신설을 위해서는 법의 3분의 2 이상을 개정해야 한다고 저희 측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으시고 피상적으로 문제점이 많다고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상대 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셋째, 아동 청소년 보호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보편적 가치이므로 소년법 폐지하여 소년 범죄에 강력한 처벌로 대처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 측은 이에 반박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주장하고 싶습니다. 8억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창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이 너 착한 놈이다 하고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선생님이 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하고 소리쳤는데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 이처럼 청소년의 범죄를 막고 나아가 이들이 성인 범죄자가 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니라 소년법의 보호하에 관심을 바탕으로 교화 및 갱생을 제대로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듯 소년 범죄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사회 제도를 국가, 사회 개인이 모여서 만들어야지 소년법을 폐지하고 처벌을 강화해 마을 바깥으로 아이들을 내쫓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소년법은 폐지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